책 리뷰를 하거나 네. 영화 리뷰를 할 때도 제작사를 찾아가 원칙은 예.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. 문제 삼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잘 해먹다가 나중에 채널 폐쇄하면 그만이지 뭐. 오,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있죠.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용 허락이나 동의를 득한 후에, 받은 후에 사용하라. 정말 저작권자를 알 수 없다면 저작물위원회에다가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라. 그게 가장 저작권법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빠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법무법인 재민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변호사 자격도 있지만 세무사랑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자격들을 가지고 기업 전반에 대한 자문 특허나 상표, 저작권 문제들, 그리고 세무 관련해서 세무 소송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블로그나 유튜브에 영화나 스타들 아니면 유명인들 사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. 그리고 스샷 같은 거 아니면 짧은 영상 클립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갖다가 써도 되나요? 블로그나 유튜브에? 원칙적으로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영화를 제작한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써야 돼요.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. 솔직히 봐주는 거예요. 대신에 그런 식으로 스샷이나 사진을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자기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그 영화 자체가 인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 그 홍보 효과나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.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도 받을 수 있고 법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. 그럼 가령 그 소년주 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짤이 있는데 그것도 쓰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원칙적으로 침해. 저작권 침해고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소년주 짤 그 자체를 예. 이상한 용도로 사용했다. 그럴 땐 초상권 위반으로도 책임. 저작권이랑은 좀 무관하긴 하지만. 여러 개로 걸릴 수도 있네요. 그 예전에 그 예. 김영철 배우 그 4달러 3달러 그거 있잖아요. 그 예. 짤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. 예. 그것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예요. 그런데 드라마를 제작했던 제작사나 김영철 씨가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이유가 김영철 씨는 그거 가지고 햄버거 광고도 찍으셨잖아요. 자기 그러네요. 인지도가 올라갔어요. 그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가 다시 케이블 채널이나 이런 데서 영상이 그 저작권을 판매해가지고 그쪽에서 드라마가 상영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 효과를 위해 가지고 가만히 참고 있는 거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문제 삼으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. 이제 저작권 위반죄 라고 하면 이게 보통 친고죄예요. 저작권 친고죄. 내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예요. 그리고 친고죄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안 날, 그러니까 내 저작권이 침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. 친고죄 규정이에요, 그게. 형사소송법 250조에. 그럼 혹시 처음에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 삼은 경우가 있습니까, 혹시? 있죠. 그 대부분이 폰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인데요. 폰트? 네, 폰트. 네, 폰트. 폰트가 우리 이제 저작권법상으로는 프로그램 저작권이라고 해서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이 글자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또는 이제 불법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을 하겠죠. 네. 그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. 근데 나온 저작물의 결과물이 어디 상점에 있는 그 상표도 될 수 있고, 전자책에 있는 글씨도 될 수 있고, 블로그에 있는 글씨도 될 수 있고, 유튜브에 자막으로 나오는 글씨도 될 수 있는데, 막 진행되는 걸 봐요. 보다가, 이 블로그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. 저 유튜브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. 전자책 좀 팔리는 것 같아. 왜냐면, 그 정도 팔려야 수익이 발생을 할 테고, 저작권법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그 수익금이기 때문에. 한도가. 네. 한도가 그 수익금? 네, 수익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.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도 정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. 무섭네요. 내가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은 내가 주장하는 날밖에 안 되니까. 상대방이 너 그 전에 알고 있었잖아 라고 입증해야 되는데 반증하기 힘들거든요.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. 유료 폰트를 산돌 폰트 같은 거는 저희가 유료 결제에서 쓰는 대표적인 그 폰트인데 이거를 쓸 때는 썼어요. 유튜브든 블로그든 그 서체를. 근데 월 결제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. 그럼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저작물들은 그럼 다 삭제해야 되는 건지. 그게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봐야 돼요. 계약 내용. 계약 이제 월 결제를 할 때 이 폰트를 사용을 하는데 내가 결제할 그 시기에만
유효한 건지, 네. 결제가 종료된 날 이후에는 내가 사용했던 저작물이나 이 폰트를 사용한 저작물을 내려야 되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약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, 그런데 이게 관례상 본다면 내가 유료로 결제하면서 할 당시에 작성했던 저작물에 포함된 그 폰트 글씨, 네. 그것 때문에 저작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.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.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저작물 자체를 내리는 거는 그 폰트 회사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. 아, 그나마 다행이네요. 그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, 네. 유료 폰트를 이제 결제한 디자이너가 있는데, 디자이너가 그 제 로고도 만들어주고, 자막도 사용했고, 네. 인트로도 쓰고 했단 말이죠. 네. 그건 나중에 내릴 필요가 없다.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, 네. 실제로 글청개님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이 네. 위탁받아서 뭐 글씨를 넣거나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침해자잖아요. 그렇죠.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무단으로 내려받아서 사용했다면 그 고소장이 날라오거나 소장이 날라오는 건 글청개님한테 온단 말이에요. 그렇네요. 네. 네. 그러면 글청개님은 이건 나 위탁 줘서 제가 만든 거야. 나는 책임이 없어. 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. 아, 그건 또 왜 그런가요? 그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청구받은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해주고 대신에 이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내가 해준 손해배상은 이 수탁자, 디자이너에게 네. 구상하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 대 두드려 맞고, 그 다음에 너 네. 책임져, 이제. 네. 이렇게.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글정기님이 얘기를 해요. 그 폰트 회사에다가 네.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내가 외주 줬는데 외주 제작사에서 한 거야. 그러면 외주 제작사한테 연락이 가요. 네. 니네 이거 우리 거 폰트 프로그램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한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까? 니네가 우리한테 이 제품 다시 일괄 구매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서 진행을 할래?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딜이 가요. 그러면 그 밑에 업체에서는 글청개님 유튜브나 엄청 뭐 수익이 높아가지고 배상해줘야 될 금액이 크다 싶으면 그냥 보통 제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. 근데 보통 그러면 벌금이라고 합니까? 한번 맞으면 얼마 맞나요? 이게 저작권을 침해했다 네. 라고 하면 민사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어요. 아, 또 두 가지입니까? 이건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무섭네요. 네, 저작권 침해 자체는 형사 책임이에요. 네. 그럼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내 재산을 침해했으니까 내가 받은 손해를 네가 배상해 라고 민사 책임을 추궁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자, 저작권 침해가 되게 막 경한 범죄라고 아주 낮은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. 이게 5년 이하 징역, 그럼 최대 5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예. 경한 범죄가 아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를 굳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호를 해준다는 거는 그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. 네. 예. 지금 초상권 이런 건 법이 없어요. 그냥 헌법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격권에 근거해서 초상권을 보호해 주는 거지. 초상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없어요. 처음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작권하고 초상권을 봤을 때는 저작권이 네. 훨씬 위중한 죄다. 현재로서는 그렇죠. 네네. 초상권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지 않아요. 초상권 침해했을 때 민사적으로는 처벌받아요. 근데 저작권을 침해를 하면 민사, 형사 책임을 두 개를 다 져요. 네. 네. 차라리 저작권 어기느니 남의 얼굴이나 도용하는 게 낫겠네요. 얼굴 도용은 그 사진 자체도 저작물인데요. 아, 그런가요? 야, 이렇게 어렵습니다. 이게, 네. 이게 구분하는 게. 자, 그런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 네.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폰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법무법인들에서 막 100개씩, 200개씩 막 내용 증명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고소장 내고 막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어요. 네. 근데 이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창작자의 권한을 보호해주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저작권을 너무 과하게 보호해주다 보면 더 이상 창작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이게 그쵸?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러면 자 저작물 침해했다고 했을 때 한 번 또는 뭐 침해 정도가 좀 약할 경우에 좀 봐주자라고 해서 검찰에서 석처분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걸 내려요. 네. 네가 저작권 침해를 한 건 맞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우리가 형사재판 안 할게. 벌금도 안 할게. 대신에 너 이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. 라고 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고소고발이 남발하잖아요. 네. 너무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아예 고소장을 각하시키는
그런 제도도 두고 있어요. 각하라는 게 뭐냐면 너 이렇게 막 저작권 침해라고 우리한테 고소장 많이 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 너 고소권 자체를 남용하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받은 고소장은 각하하겠다. 사건화 시키지 않겠다. 그런 제도도 두고 있으니까 저작권 자체에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용 동의를 받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뭐 인용 제도라든지 공정 이용 제도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좀 비춰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두고 있으니까요. 그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요새 그 조회수 보면은 뭐 200만에 뭐 300만에 막 올라가는 영화 리뷰만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북 리뷰 채널도 있단 말이죠. 인기들이 네.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. 그분들이 다 허락을 받고서 하는 걸까요?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. 허락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허락을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북 리뷰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나 이런 쪽에서 우리 서적을 리뷰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거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책에서는 50페이지까지만 인용을 해서 책 소개를 해주세요. 뭐 20페이지 뭐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해주세요. 뭐 우리는 책 표지하고 저작자 정도만 인용해서 소개해주세요.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출판사에서. 네. 근데 영화 같은 경우가 진짜 문제예요. 그 기존에 있던 영화를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한다. 그런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. 그러면 저작권 침해를 명확해요. 그런데 그 저작권자들이 왜 소송을 걸지 않을까?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까? 일단 자기께 홍보가 되잖아요.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아주 옛날 거, 70년, 우리나라가 지금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만들어놨던 뭐 영화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익 공유라는 제도가 있어요.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저작권자의 영화를 편집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다. 근데 그 저작권자가 이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유튜브에 찌르면 유튜브에 이제 통지를 하면 유튜브는 이거 저작권 침해를 해서 화면이 나오지 않게 표시를 하잖아요.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저작권자가 나는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면 이거 해제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또 영상이 그대로 나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넘어가는 거 말고 네. 아예 저 채널을 폐쇄시켜버리겠다. 네.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? 그렇죠. 유튜브 정책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. 타인의 저작권을 3회 이상 침해한 경우에는 네. 채널 폐쇄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. 실제로 저도 정확한 그 이유는 모르지만 100만 정도 되는 채널이 영화 채널이 한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예, 그래서 소문으로는 이게 3 스트라이크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책 리뷰를 하거나 네. 영화 리뷰를 할 때도 그 제작사를 찾아가 갖고 원칙은 예.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. 문제 삼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잘 해먹다가 네. 나중에 채널 폐쇄하면 그만이지.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있죠. 민사적으로 네가 받은 수익, 내 저작물로 인해서 받은 수익. 유튜브는 카운팅이 다 되잖아요. 네네. 누가 이 저작물을 몇 번을 봐서 여기서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. 유튜브를 네네. 운영하시는 분들은. 네. 그러면 거기 수익 해가지고 민사소송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침해를 최근에 알았다? 형사소송하고 형사고소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. 특히나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까. 그 유튜브에서 줬던 그 애드센스에서 나왔던 광고비가 매달 지급되는 게 있는데 21일이나 22일쯤에 네.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몰수다. 전부 다 몰수다라고 하긴 그렇고요. 그 영상을 이용해서 받은 유튜브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 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인데 또 그 수익의 또 한계는 얼마냐면 내가 갖다 쓴 영상의 시장 가치예요. 내가 이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끔 허락해 줬을 때 네.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따른 계약 뭐 거기 거래 대금 아니면 시장에서 이 영상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놨다. 그랬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가 저작물당 1,000만 원, 1,0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. 근데 만약에 이 저작물이 상업적 또는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그 채널에서 사용됐다. 그럴 때는 저작물당 5,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게끔 네.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. 요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실제 손해를 확인할 수 없을 때.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이 되고 몇 억이 될 수도 있지만 네.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네. 판결을 받은 대로 토해내면 된다. 그렇죠. 이런 내 거죠.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은 범위의 수익까지 내가 토해낼 네. 필요는 없다.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네. 저 영화 리뷰어가 되고 싶은데요, 북 리뷰어가 되고 싶은데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네. 기본적으로는 그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네.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겠다.
이렇게. 그렇죠.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그럼 개인적으로 영화 제작사나 출판사를 매번 이렇게 찾아가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작권자나 저작자를 알 수 있다면. 연락 자체가 안 되면. 예. 연락 자체가 안 된다고 하기도 또 애매한 게요. 그러니까 출판사가 없어졌을 경우도 있고, 영화 제작사가 없어졌을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다.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다. 그럴 땐 저작권위원회에 가서 나 이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가 니네한테 걸어놓을 테니까 나한테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 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.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 일반적인 책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물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직접 출판사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책의 저자랑 연락을 하시거나 영화 제작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거 사용하시는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책 몇 줄, 아니면 책 네. 표지 네. 이 정도로 뭐 소개한다든지 네. 이 정도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혹시? 아니요, 그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자, 이 책을 소개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소개글이 나갈 거 아니에요. 예.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요약되어 있는 소개글이 나갈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면 이거는 이 책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을 축약시켜서 만들어낸 글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제를 하게 된 거죠. 어느 정도 내용을 복제를 하게 된 거죠. 예. 아니면 그 내용을 새롭게 만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. 원래 저작물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변경하거나 새로이 만들어낸 2차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걸 수도 있죠.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책 소개를 아주 그냥 간략히 하시거나 간략히. 네. 네네네. 글청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참고했던 책이 이 책인데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보세요. 그 정도면 안에 내용도 그렇게 뭐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책 소개한 거잖아요. 네. 예,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따라 가지고 뭐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,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, 뭐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뭐 스킬을 담은 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했는데 또 내용이 또 달라져 버리면 예, 내가 소개한 내용이랑 저작자의 의도랑 좀 다른 경우에는 동일성을 침해했다 라고 해서 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략히 소개를 하시고 좀 장황하게 소개를 하시거나 그 책 전체에 대한 리뷰를 하시려면 그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단순히 표지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. 이 책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고요. 그 정도까지는 뭐 예. 그럼 유튜브 영상 띄는데 뒤에 제 서재라고 해가지고 책이 막 수십 권씩 네, 꽂혀 있는데 네. 그 정도는 괜찮다는 그 정도는 말씀이죠? 괜찮아요. 예, 직접적으로 소개한 건 아니니까. 네. 예, 예. 근데 뒷광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저 위축될 것 같습니다. 외국어로 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번역해갖고 돌려도 되는 겁니까? 아니요, 그것도 안 되죠. 그것도 안 번역 됩니까? 자체가 2차 저작물 작성을 한 거거든요. 아, 2차 저작물. 예. 예, 예.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. 아, 내가 내 지식 가지고 번역해서 그 뭐 자막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대중들이 예, 예, 볼 수 예. 있게끔 만들잖아요. 그 영화 자체가 상영하는 것 자체도 저작권 침해고요. 거기서 자막으로 그 말을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또 2차 저작물 작성이니까 그것도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거죠. 그럼 자막 파일만 돌려도 2차 저작물 뭐 그거를 침해한 거예요? 네, 침해 자막 파일 자체도 2차 저작물 침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나 혼자 번역해서 그냥 나 혼자 봐야 된다. 나 혼자 봤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. 네.